자, 그럼 첫 번째 이슈는 어제 있었던 국회 상황, 그중에서도 쪼개질 듯 내홍을 겪은 바른미래당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유승민, 진로 고민하겠다. 이현주, 탈당한다. 분당 패스트트랙 탄 바른미래다. 어제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의원총회를 열어서 추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표결을 했는데 12대 11로 나왔습니다. 가까스로 통과가 된 겁니다. 부개파 패스트트랙 추인 과정에서 불신의 골이 깊어졌고요. 당 내용 심화. 글쎄요, 심화란 표현은 좀 부족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극으로 가고 있습니다. 바른정당계 8인 의총후 대책 모임을 가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요, 어제 바른미래당 의원총회 모습 영상으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오늘은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의총이 저는 굉장히 비민주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원들이 욕을 하면 그 절차를 통해서 비공개하는 게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공개할지 비공개할지에 대해서까지 표결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론을 지키지 못하고 민주당안을 받은 다음에 민주당 의총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당의 과반으로 표결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시도가 그게 어떤 민주주의적 발상입니까 그게? 실적으로 좀 회의 시간에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입장 공개적으로 언론사한테 얘기를 한다면 그게 무슨 민주적인 정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오늘 말할 것이 회의들이 언론에 있는 걸 알려주는 공개하는 것이지. 알려드릴 수 있다. 예? 어제 바른미래당의 의원총회 모습 저렇게 진행이 됐었네요. 시작부터 논란이 많았습니다. 의원총회를 공개로 할 것이냐 비공개로 할 것이냐, 기자들이 있어야 될 것이냐 기자들이 없어야 될 것이냐, 이걸 가지고 저렇게 실랑이가 벌어졌고요. 그 이후엔 또 있습니다. 표결 갖고 또 싸웠습니다. 패스트트랙을 추인하는데 그 적정한 표결 숫자가 과반을 넘으면 인정할 것이냐 아니면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인정할 것이냐, 이걸 가지고 싸우다가 이걸 가지고 표결 방법을 표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까스로 표결이 이루어진 겁니다. 관련 기사가 하나 더 있는데 보시죠. 동아일보입니다. 유승민, 당 진로 심각하게 고민하겠다. 바른미래발 야권 재편 터지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민의당 계열, 바른정당 계열 갈등이 폭발했다. 의총 4시간 경론 끝에 표결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한 표 차로 추인이 이루어졌죠. 바른정당 계열 연쇄 탈당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요, 어제 2명의 인물이 특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유승민 의원과 이현주 의원. 각각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보시죠. 논의 과정에서 3분의 2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당론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 오늘 바른미래당이 당론을 정하지 못한 겁니다. 이 패스트트랙 문제에 대해서는 당론이 없는 당이 되어버렸습니다. 굉장히 자괴감이 들고 앞으로 당의 진로에 대해서 좀 동지들과 함께 심각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바른미래당을 탈당합니다. 바른미래당이 민주당의 2중대, 3중대로 전락하고 있는 것을 비판한 것을 빌미로 손학규 지도부가 나를 징계할 때부터 사실은 저는 탈당을 결심을 했지만 패스트트랙을 저지하기 위해서 그 모든 수모를 감내해 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제가 이 당에 남아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이제 저는 광야에선 한 마리 야수와 같은 심정으로 보수 대통합과 보수 혁신이라는
국민의 절대적 명령을 쫓을 것입니다. 의원님 그래서 한국당에 입당을 하신다는 겁니까? 안 하신다는 겁니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지금 입당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없는데요. 후보님 안 하신다면 그러면 입당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한국당이 변화되고 그리고 우리가 뭔가 새로운 보수 세력을 위해서 그래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뭔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자 이렇게 되면 그때는 함께 통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바른미래당이 의총에서 2번의 표결을 했습니다. 표결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표결을 했고요. 그리고 패스트트랙 추진과 관련된 표결을 했는데 모두 12대 11로 나왔습니다. 거의 뭐 절반 된 겁니다. 정구합 의원님, 이 정도 표결 결과만 봐도 마치 분당을 암시하는 듯 하기도 합니다. 사실은요. 사실 다들 예견을 했죠. 그러니까 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하나가 될 때 예. 과연 저게 화학적 융합이 되겠느냐. 예. 그동안에 보면은 계속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의총장에서 적나라한 모습이 노출이 됐는데 저는 상당히 앞으로 내용이 클 겁니다. 그러나 당장에 그렇다고 해서 그럼 분당으로 가겠느냐. 당장 그렇게까지 갈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분당을 하거나 그 당을 뛰쳐나왔을 때 어디 받아줄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당장 한국당으로 갈지 아니면 한국당에서 받아줄지 여러 가지 또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지금 패스트트랙 가지고 서로 저렇게 갈등을 빚습니다만 예. 우선은 그 내부에서 어떤 주도권 싸움 형태로 갈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러면서 총선이 임박할 경우에 어쨌든 간에 여가 됐든 야가 됐든 진보 보수 간에 예. 저는 상당히 그 정치권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공간에서 서로의 어떤 역할 내지는 그 어떤 자기가 추구하는 곳을 찾아서 움직이는 그런 형태가 되지 지금 당장에 분당 형태로 갈 것인지 그것보다는 저는 좀 더 시간을 갖고 내부에서 주도권 싸움 형태로 갈 개연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나가고 싶지만 나간 이후에 마땅히 갈 곳이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정계 개편이 이루어졌을 때 뭔가 어떤 자리가 정해졌을 때야 나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어제 이현주 의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일단 탈당을 했죠. 이현주에 예. 다 예견이 됐던 건데 그 한국당 입장에서 그러면 성금 받아주냐 이겁니다. 이것도 다른 문제거든요. 예. 본인은 한국당의 변화된 모습을 촉구를 했습니다만 그쪽에서 받아줄지 어떻게 할지. 왜냐하면 각각의 한국당 내에도 지역위원장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예. 어떤 상대당 의원이 들어오면 예. 그 어떤 지역구를 놓고 또 경쟁을 붙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것은 제가 보기에 총선이 임박한 시간을 두고 상당히 전개될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김사일 평론가. 네. 이현주 의원 얘기를 좀 좁혀보죠. 기자들이 한국당 행위냐 물어봤을 때 자신은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조건 같은 걸 얘기를 했어요, 먼저. 네. 자, 그럼 당장은 아닐 것 같고요. 일단 무소속으로 남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총선에 가까워질수록 이현주 의원은 한국당으로 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현주 의원께서 원하시는 부분은 그것이겠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건이라는 게 있는 건데 예. 이현주 의원 입장에서는 이제 꽃가마가 준비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꽃가마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지역구를 좀 정확하게 받아야 되는 게 하나 있을 것이고요. 예. 그리고 홀홀 단신으로 당으로 들어갔을 때 예. 뭐 밖에서 이렇게 한 것처럼 예. 본인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 일종의 보직이죠. 이런 예. 것들이 좀 있어야 그런 것들을 좀 가지고 가서 예. 뭐 대우를 잘 받았다. 그리고 그 국민들한테 자기를 그 자기 정치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게 없이 가면은 예.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탈당하기 전에는 다른 당에서 이렇게 우호적인 발언을 해주니까 예. 고마워하지만 예. 당으로 들어오면 서로 경쟁을 하는 위치에 서는 사람들이 그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바깥에서 들어와가지고 중심적인 역할이나 위치를 차지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꽃가마가 준비될 때까지는 바깥에서 조금 더 그 숙성시키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진입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참 철새가 참 멀리도 날고 오래도 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는 좀 낙동강 도래지에 좀 잘 안착하셔서 이제는 좀 떠나지 말고 정치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또 바람이 이현주 듭니다. 의원은 사실 민주당에서 정치를 시작해서 국민의당
그리고 뭐 당이 이제 합당을 통해서 이제 바른미래당, 그다음 이번에 탈당을 한 겁니다. 그 다음 행보는 과연 어디일까? 이게 이제 관심사처럼 떠오르는데요. 김성현 평론가 말씀대로라면은 이현주 의원 머릿속에는 지금 한국당이 나를 모셔가라. 그렇죠. 뭐 이런 바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러면 한국당에 몸담고 계신 이수희 변호사. 예. 한국당의 생각, 글쎄요. 아직 뭐 생각이 정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이현주 의원이 계속 얘기를 하는 게 부산 영도예요. 영도 중구. 근데 거기에 지금 당협위원장이 있어요. 예. 한국당에. 예. 검사 출신의. 영화 감독 곽경택 감독의 동생이 거기 당협위원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영도가 김무성 전 대표 지역구죠. 그렇습니다.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새로운 예. 당협위원장이 선임이 된 부산에서는 상당히 그 의미가 있는 지역구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좀 이제 관례라 그럴까요? 뭐 이전에 거기에 중진 의원 지역구였을 때는 예. 그 의원의 입장에서는 좀 영향력을 갖고 싶겠죠. 예. 뭐 그런 것들도 이제 내부적으로 있는 예. 거고. 그런데 지금 큰 그림에서 예. 공천철이 가까우면서 큰 그림에서 정말 조국 수석이 정말 이 영도 부산에서 학교가 해광고등학교가 이 지금 영도하고 중구 그쪽이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그 지역에서 출마를 한다고 했을 때는 예. 이걸 김빼기로 예. 그냥 그 지역의 지역 기반을 갖고 있는 예. 신인을 붙일 건지 예. 아니면은 전국적으로 관심을 쏟을 만한 예. 인물을 맞대결을 시킬 건지 그거는 큰 그림에서 또 달라질 수도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이현주 의원 입장에서 한국당행 그리고 공천을 보장받는다는 게 예. 정말 쉽지 않은데 예. 그거는 지금 예측은 어렵다. 그리고 또 하나 확실한 건 이현주 의원이 예. 그 강경 보수 유권자들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것은 맞다. 그렇죠. 예. 그럼 그리고 강경 인지도도 보수 뭐 입장을 상당- 많이 내놓고 있어요. 예, 인지도도 상당한 거고요. 그래서 한국당 입장에서는 내칠 패는 절대로 아니죠. 인물은. 예. 저는 공천철이 가까워질수록 달라질 거예요. 그러면 당장 무슨 내칠패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지금 덥석 와라 이렇게 모셔갈 상황은 또 아니다. 예. 그런 거네. 그리고 가정을 해주셨지만 조국 민정수석과 이현주 의원의 부산 대결 가능성도 남아있긴 하는 거네요. 그러면은. 그런 상황까지 또 가고 있군. 알겠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어제 상황에서 또 한 명의 주목되는 의원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신환 의원. 바른미래당이 국회상에서 늘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 그러는데요. 이번에는요. 오신환 의원 개인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기사 여기 있는데요. 앞서 본 동아일보 기사 좀 다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좀 띄워주세요. 이 아랫부분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죠. 패스트트랙 지정 오신환 손에 달려. 반대된 사법개혁 특위에서 이 법안이요. 이른바 공수처 법안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가 안 되는 겁니다. 패스트트랙에 못 올라가거든요. 그렇다면은 선거제 역시 이 법안들과 같이 가기로 한 거기 때문에 다 못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제 공은 국회 사법개혁특위 소속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 손에 넘어갔다. 패스트트랙이 해당 상임위에서 통과되려면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오신환 의원이 반대하면 패스트트랙 지정이 무산된다. 지금 18명이거든요. 그중에서 11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 한 명이라도 숫자가 빠지게 되면 무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신환 의원의 손에 달려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오신환 의원의 입장은 지금 무엇일까요? 예. 이쪽 보시면 오늘 새벽에 본인의 SNS상에 올린 글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야 사당이 합의한 공수처 설치안의 신속 처리 안건 지정의 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 반대하겠답니다. 그러면은 이 반대 입장이 오늘 나왔는데 이게 실천이 된다면 무산이 되는 겁니다. 패스트트랙이요. 자, 배정우 교수님, 네. 새로운 변수가 생겼습니다. 지금 여야 사당 입장에서는 다 의총을 통해서 추인을 했는데 이 변수가 생긴 겁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여야 사당, 예. 한국당을 뺀 여야 사당이 공수처 설치안
그리고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 안, 이 부분에 대해서 극적으로 합의를 했지만 첩첩산중이기 때문에 예. 과연 이게 순항을 할지 미지수인 상황이었거든요. 그 첫 번째 관문이 이제 상임위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치개혁 특위는 18명 중에 5분의 3이 넘는 이제 12명을 확보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제 사법개혁 특위거든요. 여기에 이제 바른미래당 출신이 2명이 있습니다. 권은희 의원 그리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오신환 의원. 이 두 분 중에 한 명만 반대를 해도 11명이 확보가 안 되니까 통과를 못하고 좌초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이게 좌초하게 되면은 이게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바른미래당과 같이 하기로 한 나머지 여야 3당들이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남은 선택이 2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일단 사법개혁 특위에 공수처 설치하는 못 가더라도 정치개혁 특위에서 선거제 개편 법안 먼저 가는 방안이 따로 있고 그 하나만 패스트 트랙으로 올리는 방법. 그걸 먼저 가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오신환 의원을 설득을 해도 만약에 오신환 의원이 끝내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에는 오신환 의원을 사법개혁 특위에서 사보임시키는 방안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일단 김관영 원내대표가 사보임은 시키지 않겠다. 사보임이면은 다른 의원으로 교체를 한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이야기죠. 보직을 이제 해임을 하는 거죠. 근데 그 경우에는 오신환 의원이 굉장히 반발하지 않을까요? 이제 그러면은 현재도 12대 11로 사실상 반쪽으로 쪼개져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뭐 내용이 더 심각해지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제 굉장히 복잡한 그런 정치적 상황인데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 과연 사보임을 시킬지 아니면 오신환 의원이 뜻을 굽힐지 오늘 내일이 아마 최대 전국의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오늘 여야 사당 관계자들이 오신환 의원을 찾아서 하루 종일 분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발 좀 만나달라, 마음을 바꿔달라 그 얘기를 끊임없이 오늘 할 분위기가 연출되겠군요. 알겠습니다. 한국당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제 철야농성에도 들어갔고요. 그에 앞서서는 청와대에 가서 또 집회도 갔고 이랬거든요. 그 내용 보겠습니다. 매일경제기사입니다. 한국당 패스트트랙은 좌파 정변이다. 좌파 정변이다. 철야농성 돌입했다. 지금 사진에 보시면 이렇게 국회 로텐더홀 널찍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리를 깔고 앉아서 이렇게 농성을 벌이는 모습도 있고요. 27일 광화문에서 2차 장외 집회를 예정했고요. 그리고 여당이 패스트트랙 포기하면 여야정 협의체 참여 검토한다. 뭐 이런 입장, 약간 타협의 여지를 두는 입장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어제 한국당의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표현은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과연 말 잘 듣는 2중대, 3중대, 4중대를 만들어서 이들과 함께 의석수를 가지고 우리 야당을 옥죄려고 하는 것입니다. 선거법, 공수처법, 민주화합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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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디 뭐 헛똑똑 엠프인 것 같아요. 글쎄요. 하여튼 저 좌파 독재 절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네, 17대 국회 들어왔는데 국무위 회의장, 국회 법사위 회의장, 의장실, 본회의장에서 다 잡았는데 드디어 이제 로텐더를 해서 20대가 됐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국회에서 철야농성을 벌인 거는요. 2009년 미디어법 관련해서 대립이 심했을 때 이후 거의 한 10년 만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런 모습은요. 네, 정우갑 의원님. 자, 저렇게 농성도 하고 나가서 집회도 하고 27일 장외 집회도 예정을 했지만 한국당 만약에요. 패스트트랙이 진행이 된다면 한국당의 선택지는 뭐가 있을까요? 한국당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있을 겁니다. 지금 이제 철야농성 장외로 갔습니다만은 결국 이제 국민의 여론이거든요. 도대체 그 좌파 독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만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근데 오늘 아침에 여론조사를 보면은 패스트트랙 처리에 대해서 절반 이상이 51%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 여론이 어쨌든 간에 지금 진행 과정에서 그렇게 한국당이 호의적이지는 않습니다. 예. 또 하나 한국당에서 그렇다면 그동안의 그 정개특위 과정에서 도대체 뭘 했느냐. 여러 가지 안을 가져라고 했습니다. 지난 2월 임시국회까지도 안을 가주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한국당의 안은 무엇인지 논의를 좀 있게 하자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어떤 답변을 할 것인지 라는 점이 있고 지금 이제 좌파득제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차제 한국당 입장에서 권력구조 개편이라는 어떤 헌법의 틀을 바꾸는데 좀 적극적인 역할, 노력을 하는 것은 어떤가 차라리.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헌법 여러 가지 권력구조에 대해서 좀 바꿔야 된다는 얘기들, 또 국민들의 여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실질적인 움직임을 보여야지만 국민들로부터 좀 박수를 받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저렇게 어떻게 보면 하다가 이렇게 유야무야 되는 일종의 이제 국민들 보기엔 한편에서는 또 신용 이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럼 단호한 모습을 보인다면 뭔가 의원직 사태라든가 좀 결연한 어떤 그런 것들 그게 근데 잘 읽히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실질적인 대안을 갖고 좀 국민들에게 좀 호소하고 설득해 나가는 게 필요할 텐데 과연 얼마나 국민들의 지지를 저 같은 어떤 장외 움직임이라든가 철회 농성이 받을 수 있을지 또 언제까지 지탱해 갈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회의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파 정변이라고 말 정도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면 의원직 사퇴 정도는 던져야 그래도 뭘 호소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비정함을 갖고 그다음에 정말 그렇다면 권력 구조를 바꿔야겠다. 뭐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라든가 구체적인 안을 갖고 온다든가 그런 노력들이 같이 병행이 돼야지만 뭔가 정말 실질적으로 국민을 위한 움직임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수희 변호사. 지금 방금 오신환 의원 얘기하면서 무상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가 살짝 얘기를 해봤습니다. 만약에 오신환 의원의 반대를 통해서 공수처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가는 게 무상이 되고 전체적으로 패스트트랙 진행이 멈춰선다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저렇게 또 반발하는 명분이 사라져버려요. 패스트트랙에 안 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에 세 가지 법안이라고 하는데 선거제 개편하는 거. 근데 이거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권역별 비례대표제까지 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슈퍼컴퓨터가 와서 숫자 계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잘 몰라요, 지금 당들도 어떤 식으로 대갈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지금 어쨌거나 이걸 패스트트랙에 올리겠다는 거고. 또 하나가 이제 이 선거제도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알 수 없는 전혀 무관한 공수처 신설 법안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경찰, 사법경찰 간의 피신 조서에 대한 증거 능력 부분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패키지로 얽혀 있는 이 법들이 무관한 서로 관련도 없는 법들이 얽혀서 패스트 트랙으로 올라간 거에 대한 이제 일차적인 반발인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선거제 개편에 대해서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나온 안에 대해서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내용이 구체적이지가 않다는 거예요. 정확하지도 않고. 그런데 이제 한국당은 꾸준히 그러니까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개헌 논의를 같이 하자고 했어요. 선거제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현 정권을 갖고 있는 여권에서는 달가울 리가 없겠죠. 제왕적 대통령제 손을 보자고 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내년에 총선을 겨냥해서 지금 한국당을 좀 고립시키는 전략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지금 좌파 정변이라는 이 용어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당 내에서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특히 정의당이 선거제에 의하면 정의당의 의석수가 많이 늘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까지 보면 정의당이 민주당 여권하고의 궤를 같이 하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의정 활동에서 그래서 지금 2중대, 3중대 얘기가 나온 거고 그런 면에서의 이제 반발인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럼 여론이 어디로 갈 거냐? 여론이 그게 이제 앞으로의 향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셔서 좀 말이 길어 죄송합니다만 지금 오신환 의원이 지금 반대하겠다라는 지금 명확한 의사를 밝힌 것 같은데 그랬을 때 그러면은 정개특위에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위원장이고 거기에서는 5분의 3이 넘을 가능성이 100%라고 하면 선거법은 패스트트랙에 올려져 가고 이 공수처 법안 청와대가 그렇게 목매는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에 못 올린다고 했을 때 청와대와 여권이 어떻게 나올지 방점은 선거제에 있는 게 아니라 공수처 신설에 있기 때문에 그렇네요 또. 그래서 청와대와 여권이 정의당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줄지 그것도 저는 좀 지켜봐야 돼요. 그러면 진심이 나올 거다. 사실 민주당은 공수처 법안에 사실 가장 공을 들여왔거든요. 말씀하시죠.
지금 이제 이슬 변호사님 말씀 중에 좀 팩트,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예. 지금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예. 비례성, 예. 대표성을 강화하겠다. 예, 예. 왜냐하면 이제 승자 독식으로 거대 양당이 국민의 민심에 비해서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가니까. 예. 그래서 이제 구체성이 없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예. 지역구를 20석 이상 축소하고 비례대표를 대폭 늘려서 그러니까 지역구를 225석 예. 그리고 비례대표를 이제 75석 예. 이렇게 300석으로 하고 예. 100% 연동형하지 않고 권역별로 50%를 예. 적용하겠다. 이제 구체적인 안이 있거든요. 여기에 비해서 오히려 한국당은 비례대표를 완전 폐지하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정치부 기자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는데 사실은 구체성이 없다기보다는 지금 나온 선거제 개편안이 너무 복잡해서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게 아마 그게 사실일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예. 산출하는 과정에서 계산이 복잡하다는 예. 것이지 구체적인 안이 알겠습니다. 있고요. 예.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한국당이 정치적으로 배착을 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현재 여소야대 정국 아닙니까? 예. 그래서 1여대 지금 야사인데 예. 거꾸로 지금 한국당이 범사 그죠? 범여가 이제 사가 되고 예. 한국당이 포위되는 그렇죠. 이런 문제가 됐거든요. 약간 한국당이 고립이 된 상황처럼 보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선거제를 개편하면은 거대 양당 그러니까 민주당, 한국당은 의석수가 줄어드는 손해가 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걸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은 공수처 설치라든지 예.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예. 이런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그런 진정성이 있는 것으로 저는 받아줘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선거제만 패스트트랙에 올라간다면은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건 반갑지 않은 얘기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오신환 의원의 결정에 대해서 여야 4당이 지금 촉각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얘기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참 큰 내용 중에 내용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주목을 받은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얘기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기사 보시죠. 한국일보 기사인데요. 직업 정치 떠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런데 한국일보는 행보는 대선 주자급이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고 김홍일 조문, 호남구의 뒷말이다. 요 또 조문을 간 걸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했네요. 홍준표 전 대표와 방송 맞짱 토론. 이것도 초미의 관심사죠. 다 이런 게 정치 행보 아니냐. 그리고 어떻게 보면 대선 주자급 행보다. 본인은 정계 복귀설 또다시 부인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관련 기사 하나 더 있는데요. 마저 보겠습니다. 유시민, 직업으로서 정치 안 한다. 대선 후보 순위 내려가니까 다행이다. 여론조사에서 자신을 놓고 대선 후보 지지율을 조사하는데 순위가 내려가니까 천만다행이다. 이런 또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어제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 기자간담회 열었는데요. 정기복귀설 재차 일축했다. 그런데 어제 또 주목되는 거 하나는요. 슬로건을 공개를 했습니다. 뭐 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표가 이렇습니다. 새로운 노무현. 그래서 뭐 의미를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만 새로운 노무현. 아무래도 사람이 떠오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슬로건 역시도 그렇게 간단하게 보이진 않는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어제 기자회견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는데요. 이쪽 화면 봐주시죠. 직업으로 삼는 거야. 직업으로서의 정치. 이거는 좀 다른 문제예요. 제가 직접 권력을 잡아서 그 권력, 국가 권력을 잡아서 그 국가 권력의 기능, 작동 방식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 이건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대선 후보 여론조사 문제는 제가 좀 빼달라고 그렇게 간곡히 이런저런 방법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빼주는 언론사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넣는 언론사도 있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자꾸 내려가고 있다. 계속 내려가서 사라져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본인은 저토록 극구 정치 안 한다고 얘기하는데 주변에서는 무슨 소리야 할 것 같은데 이런 경우도 참 독특한 상황인데요. 김상일 평론가. 네. 사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정치 안 하겠다. 그리고 은퇴한다?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결국엔 다시 나오고 정치하는 경우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도 100% 고지고대로 듣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정치를 안 하시겠다고는 지금은 이제 예. 그렇게는 말씀 안 하세요. 말씀을 좀 바꾸셨어요. 정치를 하되 직접 내가 운전대를 잡진 않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정치 뭐 논평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하는 게 다 정치다. 그건 다 모든 정치. 국민이 할 수 있는 정치지만 직업으로서의 정치는 안 그렇죠. 한다. 직접 운전대는 잡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러면은 저는 좀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면은 마쿠 정치를 하시려 그러나? 마쿠 정치요? 네, 뒤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어디로 운전해라 이렇게 좀 이렇게 지시하시는 정치를 하시려고 그러나 이런 느낌을 좀 드는데 예. 어쨌든 이런 논란을 완전히 피하고 싶으시다면 저는 노무현 재단 이사장직을 그만두시거나 아니면 노무현 재단의 목적을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해서 정치하고는 조금 다른 아예 정치하고 거리를 완전히 둬버리는. 예, 어떤 길을 분명히 이렇게 설정해가지고 제시하는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이게 분리하는 건 좀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답답하면 이렇게 뒤에서 하시다가 답답하고 요구가 있으면 나올 수 있는 유혹은 항상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 하시겠다는 말은 뭐 믿어야겠죠. 본인이 말씀하시니까. 그렇지만 미래에도 안 하게 될 것이냐의 문제는 좀 뭐 확신이 서진 않습니다. 예. 정우갑 의원님. 구체적으로 내년 총선입니다. 총선 출마 가능성 그리고 그 후에 대선 주자 반열에 올라갈 가능성. 어제 더더군다나 슬로건을 새로운 노무현이라는 슬로건을 공개하면서 이게 또 이야기가 참 많아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유시민 그 이사장을 지금 그 작가로만 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미 그 말, 행동 하나하나의 정치적 행위라고 인식을 하고 있죠. 작가로만 보는 사람은 순진한 사람이다 이 말씀이시네요. 누가 그 유시민 이사장을 작가 유시민이로만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직업으로서 정치는 안 하겠다. 지금 그 유시민 이사장의 언급은 상당히 뭐 진실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눈에 얘기하지만 정치라는 거는 본인의 선택이 아니라 주변의 변화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2011년 말에 제가 그 봉화마을 가가지고 대담을 했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주변에서는 계속 정치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답변을 안 했어요. 이제 끝나고 나서 거기서 그 정치 관련된 언급을 하면서 당시 이제 김경준 지사 옆에 있다가 지금 이제 지사가 됐습니다만 상당히 그 어떤 밝은 표정이었던 기억이 나는데 결국엔 그런 겁니다. 떠밀려서 했던 어떤 시대적 상황에 맞춰서 했던 새로운 변화 형태가 올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 저는 유시민 이사장이 어떤 형태로도 역할을 할 것이고 당장 뭐 내년 총선은 아니지만 저는 대선을 앞두고는 유시민 이사장이 분명히 뭔가 움직임이 있고 주변에서 요구가 있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아무리 안 한다고 해도 주변에서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배정 교수님. 뭐 저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유시민 이사장이 대권을 도전할 것으로 봅니다. 한다. 네, 그 이유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역시 대선 주자로서의 잠재력이 누구보다 막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대권 도전이라는 게 자기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운명적으로 옆에서 당신밖에 없다. 당신이 이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 라는 명분을 들이대면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운명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당신은 국민과 나라에 대해서 너무 무심한 거다. 막 이렇게 비판을 가하게 되면 못 견딘다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정치권에 이런 말이 있어요. 대권 앞에 장사 없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결국은 같은 맥락인데 그리고 현재 유시민 이사장은 본인도 인정을 했지만 정치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치를 안 한다면서 수식어가 붙거든요. 직업으로서의 정치를 안 하겠다. 사실은 직업으로서의 정치는 잘못된 거예요. 원래 제대로 된 정치인, 큰 정치인이라면 직업 정치인이 아니고 소명으로서의 정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대통령을 과연 직업으로서의 정치를 봐야 되는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나중에 본인이 얼마든지 나는 직업으로서의 정치를 하지 않고 소명으로서의 정치를 하겠다라고 말을 바꿀 여지가 충분히 이 말에 포함되어 있다. 너무 말 갖고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유희를 한 셈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된다면. 아무튼
여기 오늘 나오신 분들께서 여러 가지 이제 전망을 해 주셨어요. 예, 이수희 변호사. 저는 그 조국 수석도 그렇고 뭐 제가 앞서 영도 얘기는 했긴 했지만 예. 나는 정치를 안 하겠다라고 이렇게 그 누차 말하는 분은 예. 그런 기회가 와도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을 했고 본인이 준비를 그만큼 거기에 대해서 그만큼 뜻이 없다 그러면은 저는 이 말을 지키는 예. 것이 첫 번째 도리인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정말 하지 마셔야 된다. 약속을 했으니까 지켜라 이 말씀이시네요. 운명은 뭐 비키라고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전망해 주셨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압니다. 일단 내년 1년 지나면 총선과 관련해서 알게 될 거고요. 그 이후엔 또 대선에 관해서 알게 될 겁니다. 시간이 답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왜라는 질문에 답을 찾아봅니다. 보시죠. 오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제는요. 대통령 친인척 그리고 국회의원은 기소도 못하는 공수처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앞 순서에서 공수처 법안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고 그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가 예상을 해봤는데요. 지금부터는요. 그 내용을 좀 짚어봐야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생각해볼 지점들이 좀 있거든요. 보시죠. 중앙일보입니다. 김영란법 이어서 의원들은 기소 대상에서 빠진 공수처법,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수처법, 그러니까 패스트트랙 하기로 했죠. 그리고 거기에 올라가게 된 이 공수처 법안 내용이 그대로 법이 된다면요. 의원들은 빠집니다. 기소 대상에서요. 그리고 여기 또 있습니다. 대통령 친인척도 제외가 됩니다. 기소 대상에서. 그래서 일각에서는 반쪽짜리 공수처다 이런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여기 기사 중에 있는데요. 좀 더 보겠습니다. 합의안에 따르면 기소 대상은 원래 이제 어떤 비리나 범죄를 다룰 때 수사를 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재판에 넘기는 기소 이 두 가지 과정을 밟게 되거든요. 그런데 수사만 할 수 있게 하고 기소를 못하게 하게 된 겁니다. 여기 보시죠. 기소 대상은 대략 7,000명, 그중에 검사, 판사, 경찰, 고위직은 한 5,100명쯤 되는데 여기는 기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과 대통령 친인척은 수사 대상만 되고 공수처의 기소 대상은 아닌 겁니다. 지금처럼 그냥 검찰이 그 기소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됐죠.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여기 보시면 이렇습니다. 뭐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대통령 친인척 의원은 기소 못하는 반쪽 공수처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요.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 23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서 한 얘기가 있는데 약간 귀를 잡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해찬 대표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친인척이나 주변 권력을 견제하는 기구로서 공수처를 생각해왔다. 공수처를 마련해야 하는 취지가 이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안 된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워할 것이다. 강 수석은 기소권이 빠진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대통령이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도 만족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네 분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정우갑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공수처 만들려는 배경이 그동안 이제 검찰과 경찰의 움직임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최근에 지금도 이제 불거지고 있습니다만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이라든가 뭐 장자연 사건 지금 이제 버닝썬 관련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과연 국민들이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 과거 사례를 보면 제 식구 감사기라든가 그야말로 어떤 그 견제가 없는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그 불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변화를 주자는 취지에서 시작한 것으로 봅니다. 특히 이제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제대로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라는 걸 만들어서 하자는 취지로 했습니다만 지금 나온 대로 의원들에 대한 기소는 빠졌단 말이죠. 그 뭐 청와대에서는 대통령 친인척도 넣어야 되는데 왜 지금 뺐느냐.
결국에는 의원들은 상당히 부담이 있었을 겁니다. 본인들만 빠지는 굉장히 부담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대통령도 물고 들어가서 그것만 빼는 형태가 됐는데. 이른바 뭐 물타기를 한 겁니까? 그럼?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이제 불신을 자초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변화에 대한 요구.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 부분에서 굉장히 그 또 지지 여론들이 꽤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제대로 된 뭔가 어떤 사회라든가 권력 구조 또는 어떤 그 검경의 어떤 수사권 문제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고 좀 의미 있는 그런 움직임과 노력들을 해야만 하는데 결국에는 결론을 보면 꼭 이런 식으로다가 뭐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어떤 시선을 볼지 정치권은 좀 깊이 있게 새겨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불씨를 자초한 셈이 됐다 지금. 네, 이런 지적이셨고요. 자, 김상일 평론가께서는 붕어빵에 붕어가 없다 이렇게 쓰셨네요. 그러니까 붕어빵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붕어 모양만 있지 그 안에 붕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 경우는 공수처 안에 고위공직자 비리 고위공직자가 수사처 없는 모양만 거죠. 있다? 예. 고위공직자를 다뤄야 되는데 그 안에 고위공직자가 빠진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 과거 같으면요. 여당에서 청와대하고 사전에 어떤 교감이 없이 이루어졌다면 의원들이 원내대표를 사퇴하라고 요구할 만한 사안이에요. 아, 이게 빠진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선거법 국면이 굉장히 엄중하니까 지금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것은 좀 원칙은 아니고 그리고 국민 입장에서 볼 때는 말씀 잘 앞에서 해주셨듯이 국회는 역시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아주 그 정치 불신을 키우는 의원들은 왜 뺐을까요? 국민들 입장에서는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달라고 하는데 본인들은 그렇게 안 하고 권한을 가지면 우리가 이제 이걸 대리인 문제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대리인으로 세워놨는데 권한이 있으니까 주인 행사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인데 자기들을 집어넣겠습니까? 주인이? 딴 사람들만. 혹시라도 그동안 정치권 사실 검찰에 대한 불신이 꽤 깊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공수처도 못 믿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한 건가요, 그럼? 아니,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타협의 산물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모양이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치인들이. 지금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게 뭐 의미가 있냐 없냐 이런 논란이 있지만 사실은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리는데 사실은 단초를 제공한 곳이 그곳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라도 국민을 위해서 먼저 좀 하면서 더 큰 것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자세를 좀 견지하시기를 저는 좀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수희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럴 거면 왜 하나? 이 분란을 자초하면서. 그러니까 이 공수처라는 게 처음 얘기가 나온 게 검찰개혁 때문에 나왔었잖아요. 그게 탄핵 정국 때 뭐 이제 우병우 전 수석이나 이런 분들 얘기 나오면서 더 권력으로부터 너무 자유롭지 못하다. 검찰이. 그러면서 이제 검찰개혁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공수처랑 검경수사권 독립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그러면 첫 번째는 이 검찰을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게 먼저 급선무고, 그런데 그 탄핵, 이걸 좀 특정일을 얘기해서 그렇지만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서부터 과연 정말 자유로울 수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하는 거죠. 저는 그런 것부터가 시작이었다고 근본적인 시작이었다고 보는데. 근데 여하튼, 그러면은 공수처를 신설한다라고 하면 이 공수처가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권력자들에 대한 수사와 그 수사 결과에 따른 기소가 제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권력자의 이런 정말 큰 비리, 부패, 권력형 부패 비리 어디서 나와요? 청와대 권력 주변하고 국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그 알맹이들은 다 빠지고 기소가 빠지고 뭐 무슨 경무관급 이상 판검사니 경찰관이니 아마 그분들이 왜 우리가 이 부패 온상처럼 수사권이 제대로 작동돼야 되는 대상으로 몰렸는지에 대해서 본인들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된다. 배종호 교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뭐 조금 다르게 봅니다. 일단 반쪽짜리 법안이다라는 부분은 저도
의견을 같이 하고요. 그러니까 반쪽 모습인 거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네요. 저는 이제 반쪽이라는 거는 이제 인정을 하고요. 그러면은 예. 나머지 반을 버려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다르죠. 나머지 반이라도 해야 된다. 예. 그리고 부족한 반은 나중에 또 추가로 하면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검찰 개혁 예. 이게 국민들이 개혁 1순위로 다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적폐청산 과정에서 역설적으로 검찰이 개혁을 주도하는 개혁의 대상인 검찰이 개혁을 주도하는 역전 현상이 벌어져 버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검찰이 어쨌든 간에 예.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견제받지 않는 그런 권력이기 때문에 견제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 그 이제 뭐 대통령의 인사에만 맡겨가지고 되느냐? 이게 실제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자서전을 통해서 얘기했지만 예. 결국 그렇게 안 되더라. 그래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그게 바로 이제 지금 공수처인데 예. 제가 볼 때는 뭐 당초에는 한 7천 명인데 예. 지금 이제 5,100명으로 그래서 대통령 친인척 빠지고 굉장히 이제 국회의원도 빠지고 예. 이런 상황. 그럼 이제 대상으로 누가 됐습니까? 검사, 판사 그리고 예. 경무관 이상 이제 고위 경찰이 됐는데 어쨌든 간에 저는 시작이 반이다. 이거라도 해서 다음에 미진한 부분은 다시 하는 게 낫지 전혀 안 하는 것보다는 반이라도 하는 게 낫다 이런 입장입니다. 내분 의견이 약간씩 결이 다르군요. 이럴 거면 뭐하러 했냐, 불신만 자초했다 이런 지적도 있지만 배종훈 교수께서는 그래도 반쪽이지만 가긴 가야 된다 뭐 이런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극구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나온 결과, 어떤 조사 결과는요, 그 결백을 흔들고 있어요, 지금. 보시죠. 이 기사입니다. 박유천,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 국과수 마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본인은 결백하다. 기자회견을 자체해서 그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보시죠. 또 한 가지는요,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갈 때 온몸의 털을 제거하는 제모를 하고 와서 이건 또 무엇인가 논란이 꽤 있었죠. 그런데 다리털에서 성분이 검출됐답니다. 참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이게. 본인은 다 제모를 했다고 했는데 뭔가가 몸에 좀 남아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소변 모발 간이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는데 이게 뒤집힌 겁니다. 눈물의 기자회견 2주 만에 반전이 됐다. 그리고요, 사전영장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26일 열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상황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수희 변호사, 이건 무슨 상황입니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된 건지요? 저도 깜빡 속았어요, 박유천 씨한테. 저는 그 뭐 눈물의 그 기자회견, 예. 소속사도 믿었으니까 그런 기자회견을 준비를 해줬을 텐데. 근데 지금 나온 거 봐서는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이거는 들게 돼요. 정밀 검사를 통해서 몸의 채모에서 지금 예. 다리 부분에 있는 채모에서 지금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경찰에서 지금 사전 구속영장 신청을 했고 26일에 영장실질 심사가 있을 거라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정황은 이전에 뭐 보도가 됐지만 CCTV에 뭐 ATM기에서 예. 마약상으로 보이는 사람한테 돈을 붙이는 장면, 그리고 그 던지기 수법이라고 그래서 예. 약속한 어디에 가서 마약을 던져놓으면 예. 그걸 찾으러 가는 거, 뭐 또 같이 투약했다고 하는 황하나 씨하고 같이 자택에 들어가는 뭐 CCTV 영상, 이런 정황 증거들은 있었는데 본인은 계속 황하나 씨 부탁으로 돈은 붙였지만 나는 뭔지 몰랐다였거든요. 뭐 여담입니다만 변호인이 정말 좀 화나는 상황이죠. 이러면 의뢰인을 다 믿고 옆에서 두둔을 해줬는데 변호를 해줬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면 예. 모르겠어요. 박유천 씨는 마약 검사가 잘못됐다, 다시 해보자고 뭐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또 주장할 수도 있겠네요. 뭐 그런 주장도 가능하죠. 뭐 예. 간혹 검사할 때 실수는 있는 거니까. 예. 근데 그러기에는 좀 정황 증거상 좀 많은 어려움이 있고요. 뭐 영장 실질에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예. 단순 투약이면 예. 그게 뭐 횟수가 많고 양이 많고 뭐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같이 그 뭐 하도록 예. 권유했다든가 이런 상황들이 있었다면 예.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고 뭐 아니고 몇 회에 불과했다라고 하면은
뭐 기각이 될 가능성도 있는데 예.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예측이 어렵지만 예. 엔터테이너로서 그러니까 연예인으로서 그것도 엄청난 한류 스타로서 이런 거짓 기자회견까지 했던 거는 정말 연예인으로서도 그렇고 본인의 인생으로서도 참 재기하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오늘 이후 박유천 씨 측에서 어떤 입장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양성 반응이 정밀 검사를 통해서 양성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마약 투약에 대한 강한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동안까지는 완강하게 부인을 했었는데요. 이수희 변호사, 이거 뭐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게 진짜 마약 혐의자들이요. 수사를 받기 전에 그렇게 제모를 다 하고 간다. 그게 의도적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와요. 그러니까 꾼들 사이에서는 그게 뭐 그 수액을 뭐 계속 만든다. 뭐 이런저런 이제 방법들을 얘기를 수액을 하는데 만든 거는 피에 있는 그 성분을 묽게 만들기 위해서. 뭐 그리고 뭐 이 저기 머리카락도 뭐 거의 두피에 가깝게 밀거나 아니면은 염색, 탈색을 뭐 계속 반복하고 뭐 이런 방법들 얘기를 하는데 국가수 관계자분들의 말에 의하면 몸의 털을 다 그렇게 없앤다는 건 어렵고 그래서 걸릴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그렇게 해봐야 소용없다 이 말이 되네요, 결국에는. 뭐 지금 또 박유천 씨가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이른바 종북이라는 표현. 이것이 명예훼손인가 아니면 단순한 어떤 사람의 의견을 표출한 것인가. 뭐 이런 문제입니다. 여기 기사 있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인데요. 이쪽에 있군요. 이정희 주사파에 이어서 이재명 종북 이런 표현 명예훼손이 아니다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어요. 대법원이 변희재 씨 상대 원심을 뒤집었다. 뭐 다만 거머리대 표현은 좀 불법 소지가 있다. 이렇게 되는데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종북이란 표현도 정치인에 대해 허용되는 표현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치인의 이념 성향에 대한 의견 표명으로 보고 이거는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이에요. 대법원이 어제 내놨는데 이재명 경기지사가 보수 논객을 자초하는 변희재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상고심의입니다.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니까 파기환송을 한 겁니다. 다시 하라고. 자,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표현들이 그동안 있었길래 이게 재판까지 갔을까요? 여기 있습니다. 변희재 씨는요,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지사에 대해 종북 혐의, 종북보다 더 나쁜 종북, 뭐 이런 표현들을 해서 비난했답니다. 이게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대법원은 종북이란 표현은 명예훼손이 아니다고 했습니다. 유수희 변호사. 이건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즘 이런 유사 판례들이 좀 종종 나오는데 아마 이제 뭐 표현의 자유 쪽에 더 높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북이라는 거는 이게 이제 상황에 따라서 개념 범위가 바뀌고 있다. 뭐 이제 대법원에서의 그 나름의 이제 근거들을 댔는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명예훼손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이렇게 된 게 그 변희재 씨가 이재명 경기지사를 상대로 해서 SNS에 여러 글들을 올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명예가 훼손됐다 그러면서 민사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거예요. 그리고 1억 원을 청구를 했는데 1심, 2심에서는 이 종북 표현도 명예훼손이다라고 해서 거머리 때도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400만 원을 배상하라 이런 판결이 났어요. 그게 대법원까지 갔는데 대법원에서는 뭐 거머리 때들 이런 거는 명예훼손 가능성이 있지만 종북은 명예훼손이 아니다 그러니까 저기 원심으로 돌아가서 고법에 가서 다시 한번 판단해라. 그럼 뭐 배상 액수가 줄어들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하튼 지금 대법원에서 나온 거는 종북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 아니다라는 건데 최근에 좀 뭐 유사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이런 경우, 그러니까 명예훼손에 대해서 요즘 이제 좀 더 표현 쪽에 더 뭐라 될까 이익 형량에서 그쪽을 더 중요하게 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 결정이 이제 최종 확정된다면 정치인에 대해서
뭐 보통 유권자들이 종북이다 이런 표현을 써도 문제가 안 된다는 소리가 되는 그러니까 거고. 그게 이제 의견 표명이다. 그러니까 명예훼손이 되려면 사실 적시를 예. 통한 명예훼손인데 이 정도면은 의견 표명이다. 의견으로 본다는 거예요. 예. 근데 뭐 모욕죄는 성립이 될지 그거는 또 다른 사안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정치적 논란이 상당히 될 개연성이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종북이라는 것은 우리 현실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그 어떻게 보면은 단순한 모욕이라든가 이런 것보다 훨씬 더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게 현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런 잣대를 뒀을 경우에 그럼 예를 들면 선거 국면에서 굉장히 메카시적인 어떤 색깔론 같은 그러네요. 선거 때마다 이 표현이 이런 엄청나게 것들이 등장할 수 굉장히 있겠네요. 더 확대 재생산될 개연성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이 판결이 어떻게 귀결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상당히 그 정치적 논란을 갖고 올 개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정치권에서는 꽤 주목을 하게 되는 내용이네요. 근데 예. 공선법에서는 이제 후보자 비방죄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예. 그거는 또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그건 또 다른 법으로도 또 어떤 판단할 기준이 예.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법원의 판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북한 얘기,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기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정일의 길 따라 김정은 위원장의 아버지 김정일의 길 2002년인가 아마 러시아를 방문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됐나 봅니다. 뭐 설린워 부각이다. 열차 바퀴 바꿔가면서 1200km를 달려서 블라디보스톡으로 간다. 이 얘기입니다. 오늘 새벽에 출발을 했고요. 오늘 러시아에 도착할 예정이다. 뭐 휴식 시간 등 20시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담이 열릴 극동 연방 대학이다. 이렇게 소개도 돼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러시아를 왜 가는 걸까요? 이 부분입니다. 러시아 껴안는 북한, 비핵화 협상 우군 만들기다. 미국의 제재 완화 압박하는 효과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오늘 푸틴과 만찬, 내일 극동 연방대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 그런데 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의제가 무엇이 이런 건 알려진 건 없습니다. 자, 김선일 평론가. 네. 하노이 핵담판 결렬 이후에 사실은 중국부터 가지 않겠나 그랬어요. 근데 중국은 안 가고 러시아를 선택했습니다.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중국은 뭐 충분히 많이 가고 긴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제 러시아하고는 약간 미국하고 이야기가 잘 될 걸 기대하고 그거보다는 덜 긴밀하게 해온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의 상황이 더 어려워지면 우군들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러시아라는 우군이 중국 다음으로 가장 강력한 우군이 될 수 있는 나라죠. 그러니까 당연히 러시아를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중국은 그 무역 분쟁과 관련해가지고 목소리가 좀 작아지고 있는 이런 또 그 추세도 있어요. 미국의 눈치를 좀 봐야 되는 봐야 되는 추세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리고 러시아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끼어들고 싶어하는 요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외교 안보적인 이익이 굉장히 많아요. 미국에 대한 지렛대로 이 상황을 활용할 수도 있고 중국이 영내에서 영향력이 커지는 걸 약간 견제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그 중국이 이쪽 그 낮은 선봉 지역으로 해서 항구를 만들어 가지고 바다로 나올 수 있는 것도 막는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 외교 안보적으로 이익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회담에 임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고 보니 뭐 지금 기사들 오늘 공개된 기사들 중에는요. 북한이 석유를 수입하는데 상당 부분 거의 90% 가까이를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중국이 아닌 러시아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졌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러시아 방문에 어떤 이 노림수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얘기는요, 미국과 관련될 것 같습니다. 기사 넘겨주시죠. 다음 기사로. 여기 있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자유조선 변호인, 이른바 탈북자들로 구성된 북한 입장에서는 좀 반체제 단체가 되겠죠. 자유조선 변호인 홍창, 이 자유조선을 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북한의 암살 피해 의심 중이다. 이런 얘기가 있군요. 북한 암살단 파견 믿을 만한 근거 있다. 그리고요. 미국 검찰 체포된 자유조선 회원들 스페인 요청 땐 신병 넘길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암살단이 자유조선 이 리더를 노리고 있다. 이런 얘기네요, 정우갑 의원님. 네. 지금 외신을 통해서 계속 접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북한 대사관 예. 스페인 그 습격 사건부터 굉장히 관심이 있었죠. 그러니까 뭐 예. 나중에 CIA와도 관계가 돼 있는 단체 아니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옵니다만 어쨌든 지금 미국으로서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측면이 있을 겁니다. 지금 북미 대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 과연 저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어 보이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인권이라는 그 대전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 만큼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한 그 인식을 갖고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배지호 교수님, 한 30초 정도 시간이 남았습니다. 이 홍창, 글쎄요. 우리 입장에서도 관심사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 네, 일단 북한에서 지금 홍창에 대해서 보복을 하기 위해서 암살단을 파견까지 했다고 그러니까 예. 굉장히 앞으로 외교적으로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이 신병을 확보하겠다라는 예. 그 의미가 과연 신병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또 북한과의 여러 가지 또 지렛대로 삼을 것인지 그 부분을 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북한에 대한 어떤 유화책인지 아니면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뭐 다 여러 가지 의미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박진아 아나운서가 전하는 이슈컷 보겠습니다. 이슈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컷입니다. 첫 번째 이슈 태그는 최고령입니다. 회색 모자를 쓴 어르신이 보입니다. 충남 예산의 최대식 할아버지인데요. 90세인 최 할아버지는 최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서 역대 최고령 합격자가 됐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이 있는 81세 아내를 위해 요양보호사에 도전한 건데요. 최 할아버지는 자신과 아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는 날까지 아내를 자신의 손으로 돌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이슈 태그는 감자 호텔입니다. 여기 길쭉한 감자 모양의 조형물이 있습니다. 이 조형물은 호텔이라는데요. 미니주택 건축가 크리스티 울프가 지은 건물입니다. 미국의 아이다호주의 사우스보이즈 들판에 놓인 이 호텔은 강철과 석고, 콘크리트 등으로 만들어졌는데요. 31제곱미터 남짓의 아담한 크기라고 합니다. 호텔 앞엔 넓은 들판과 함께 아름다운 오이휘 산맥이 경관이 보인다네요. 마지막 이슈 태그는 성락원입니다. 전통 형식의 건물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해설사의 말을 듣고 있는데요. 이곳은 조선 선비들이 세속을 떠나 자연 속을 거닐고자 만든 전통 정원 성락원입니다. 어제 서울시는 성락원을 6월 1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비밀의 정원이라고 불리는 성락원은 200여 년 만에 시민들에게 모습을 드러내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박진아의 이슈컷이었습니다. 비밀의 정원이라 이름이 붙은 성락원. 그만큼 아름다운 모습이 많겠죠. 관람하실 때도 아주 조용하고 깨끗하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